어서 오십시오. 생활력 호텔입니다. 네. 예약하셨다고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힘들어. 더 이상 못 서 있겠는데. 이거 진짜 발 아파서 어떡하냐. 나 진짜 못하겠다. 아유, 왜 그래? 팔 다쳤어? 민순아. 아니요, 며칠 전부터 발바닥이랑 종아리가 너무 아파요. 오래 서 있으면 더 아프고 그러네요. 팔 뒤꿈치 여기 안쪽이 욱신거리기도 하고요. 따끔거려요. 어떡해, 민순씨. 구두를 자주 신어서 발바닥이 너무 피곤한가 보다. 그렇다고 운동화 신고 일할 순 없잖아. 어서 치료받아. 그러게 말이에요. 파스 붙여보고 조격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낫지. 그거 병원 가고 치료 받아야 돼. 계속 두다가 금병된다. 자, 봅시다. 검사 결과 족저근막염으로 보이네요. 발을 많이 쓰는 직업이신가 봐요. 네, 구두 신고 종일 서 있어야 해서요. 저는 그냥 발이 삐었나 했어요. 아닌가요? 환자분처럼 발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에요. 치료받으시고 재활도 꾸준히 잘하셔야 합니다. 높은 구두를 신고 오래 서 있는 직업으로 족저근막염에 걸려 힘들어하는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종윤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앞선 사연을 보니까 여성분이 좀 발이 아프신 것 같아요. 많이 아파 보였어요. 네, 병원에 갔더니 이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 족저근막염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또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겁니다. 네. 상당히 흔한 질환이고요.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전 인구의 10%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겪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족저근막염은 족저근막이라는 구조물에 손상이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병입니다. 족저근막은 발이라고 치면 발 뒤꿈치 안쪽에서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이렇게 길쭉하게 이어지는 힘줄과 근육의 일종인데요. 이 족저근막 전체에 다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족저근막이 시작되는 이 발 뒤꿈치 안쪽, 여기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는 좀 증상들이 궁금해요. 앞서 사연자의 그 증상을 보면 앉았다가 일어설 때, 자다가 일어설 때, 혹은 갑자기 좀 걸어갈 때, 그때 이제 발바닥이 막 찢어질 듯 아프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일반적인 증상들입니까? 네, 사연에 나온 증상들이 다 족저근막염의 굉장히 전형적인 증상들입니다. 보통은 발바닥, 아까 말씀드린 뒤꿈치 안쪽 여기에 통증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만 조금 아프고 몇 걸음 걸으면 금방 괜찮아져서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통증이 점점 더 세지고 걸어도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증상이 더 진행되면 낮에 잠깐 앉거나 누워서 쉬고 다시 일어나려고 이렇게 디디는데 발이 확 아파지고 그리고 이제 발에 체중이 실리는 행동을 조금만 더 해도 발이 막 아파지게 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발이 아파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신체 유형이 좀 따로 있는지,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직업군, 앞선 사연에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이었거든요. 이런 직업군이 또 따로 있는지 원인이 좀 궁금한데요. 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딱 어떤 한 가지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서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인 같은 경우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연에 나온 것처럼 장시간 서 있거나 많이 걷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잘 생기는 편이고요. 평발이나 요족같이 발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이 아닌 분들이 좀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나 군인 같은 분들한테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족저근막에 손상이 좀 계속 생기면서 이게 축적돼서 생긴다고 보는데, 이러한 시선에서 볼 때 발바닥이나 발목, 종아리에 직접적으로 외상이 생긴 분들도 이 족저근막염이 잘 오게 됩니다.
또 이제 적절하지 않은 신발의 착용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너무 딱딱하거나 네. 너무 푹신한 신발 둘 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적당한 신발을 신어야 되고요. 적당함의 기준이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의 최신 연구 결과로는 네. 예전에는 이제 족저근막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걸로 봤는데 요즘 연구에서는 발목 가동 범위의 감소, 그러니까 뭐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 근육의 긴장이 과도해지면 이것 때문에 그 족저근막염이 일어난다는 게 공통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발뿐만 아니고 발목이나 종아리를 함께 치료하는 것이 족저근막염 치료의 최신 트렌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족저근막염의 진단을 받을 때 그러면 이렇게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엑스레이나 이런 걸 좀 촬영을 해봐야 알 수 있을까요? 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증상이랑 이학적 검사로 진단하는 병인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족저근막염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네. 또 이제 족저근막이 시작되는 자리에 압통이 있는지, 그리고 족저근막염이 당겨지는 자세를 취했을 때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긴장도가 너무 과도하게 증가되는지 이런 것들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다른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나 이런 영상학적 검사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 족저근막염이 지나가는 자리에 석회가 생기는 분들이 있고 아, 그래요? 뼈가 이렇게 자라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뼈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엑스레이 통해서 진단을 좀 하게 되고요. 아. 간혹 족저근막이 파열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족저근막염이 아주 심하게 진행됐을 때랑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초음파나 MRI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발은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부위잖아요. 발이 아프면 일상생활도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를 단계적으로 시행했을 때 85에서 90%의 환자가 치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와 도수 치료로 나눌 수 있고요. 다양하군요. 네, 약물 치료는 그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약물이 다 틀리기도 하고 네. 약물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요즘은 자주 발견이 돼서요. 요즘은 약물 치료와 다른 보존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게 1차적인 치료의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사 치료는 과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썼는데요. 이 다른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프롤로 주사 치료나 자가혈청 주사 치료란 것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시도해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 외에도 체외 충격파 치료, 도수 치료가 있는데 체외 충격파 치료는 저희가 지난주에 또 체외 충격파 치료의 또 효과에 대해서도 또 배워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외 충격파 치료는 네. 그 지난주에도 하셨다고 하니까 요즘 네. 많이 쓰이는 치료 방법이고 많이 쓰더라고요. 네, 족저근막염에서는 이제 거의 표준 치료 방법으로 정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위축된 근막과 근육을 원래 길이로 만들어주고 이제 재혈관화라고 해서 손상된 조직의 치유를 돕게 만드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치유를 하게 되고요. 아, 지금 영상이 체외 충격파 치료하고 있는 영상인가요? 네네네. 오. 그러니까 이 침습적이지 않은 방법인데도 네. 주사나 수술 같이 침습적인 치료랑 치료 결과도 거의 같고 치료 방법이 간단해서 이게 장점이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통증은 좀 어떻습니까? 통증이 조금 불편한 느낌은 있죠. 근데 그게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좋아지면서. 네. 그래서 족저근막 전체에서 종아리 근육까지 이렇게 폭넓게 시행을 하게 되고 위축된 족저근막과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치료해주면서 원래 길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조직의 치유뿐만 아니라 강화까지 되기 때문에 그 체외 충격파로 치유된 족저근막염은 재발이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도수 치료는 그 위축된 족저근막이랑 아킬레스건, 종아리 근육의 길이를 원래 길이로 만들어주고 족저근막염으로 인해서 변형된 근육 사슬을 원래대로 좀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족저근막이 생기면 발바닥이 아프니까 네네. 보통은 아픈 쪽 발에 체중을 지탱하지 않거나 절뚝이면서 걷게 되는데 네네. 이러면은 골반이나 허리, 이제 반대쪽 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 이러면 이제 잘못된 신체 사용이 남게 되는데 이게 족저근막이 나은 이후에도 이런 신체 사용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수 치료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체중 이동이랑 근육 사슬의 사용을 생체 데모긴 기법이란 걸 통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런 여러 단계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게 되는데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체외 충격파도 그렇고 도수 치료도 그렇고 아프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발생하지 않는 예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일상생활에서 좀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원인들을 피하는 게 가장 큰 예방 방법이고요. 체중을 조절한다던가 발에 무리가 가는 행동이나 스포츠를 피한다던가 신발을 바꿔본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본인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네. 뭐 직업이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본인 노력으로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발목의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지 않도록 틈날 때마다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직접 보여주시군요. 네. 좋습니다. 일어서서 하는 건가요? 네, 서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오. 스트레칭을 하려는 다리를 뒤쪽으로 그리고 반대쪽 발은 앞으로 내밀면서 네. 무릎은 50도 정도 굽혀주시고요. 간단하네요. 네, 이렇게 한번.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해서. 잘 하시는 우리 원장님.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면은 오히려 스트레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왜요? 발바닥 전체가 닿도록 해서 종아리 근육이 당기는 걸 느껴주시고요. 아. 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너무 숙이면 이 무릎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벽을 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밀어도 되는 네, 건가요? 벽을 앞에 두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은 무릎에 부하도 안 가고 상체도 펴지면서 종아리 근육이 긴장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막 반동을 주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네. 그냥 쭉 늘리면서 지금 벽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벽을 네. 이렇게 밀면서 쭉 늘려서 30초 이상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 되면은 천천히 떼셔서 또 이제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그 어느 부위에 좀 자극을 느끼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종아리가 제일 좋고요. 종아리요? 네, 가능하면은 허벅지 뒤쪽까지 당겨주시면 좋은데 네. 거기까지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고 종아리가 당겨지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뭐 벽이 없다면, 뭐 배우자나 마주보고 친구에게 이렇게 조금 한번 기대 볼게라고 하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세게 밀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겠죠. 적당한 힘으로. 네. 또 네, 다른 네. 뭐 예방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다른 예방 방법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족저근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 족저근막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은 최근에 방송에 많이 나와서 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게 발이라고 생각하시고 발 밑에 이제 수건을 두고 네. 발로 이렇게 발가락으로 수건을 짚습니다. 막 여기 너무 세게 하면 여기 쥐가 날 정도의 느낌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집어서 발가락 밑으로 수건이 좀 들어온 게 느껴지시면 이 상태에서 1부터 10까지 센 다음에 다시 또 푸는데 너무 확 떼지 마시고 천천히 떼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짚고 또 10까지 세주시고 또 천천히 떼시고요. 요걸 한 번 할 때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고요. 하루에 3번 이상 하시면은 족저근막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힘을 유지하고 느껴보는 게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 족저근막염 예방하는 그런 깔창 같은 것도 많이 또 팔더라고요. 이런 게 정말 깔창이 효과가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원래 발에 하는 그런 깔창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맞춰서 만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족저근막염이 말씀하신 대로 뭐 깔창이나 신발이 안 맞아서 그런 거면 그 깔창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 원인이 다른 거면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구매를 해가지고 껴봤는데 발이 많이 편해지면은 조금 더 해봐도 좋지만 네. 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불편한 것 같으면은 네. 착용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즉석 질문까지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 이 족저근막염이 초기에 치료 안 하면은 생각보다 치료가 오래 걸리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긴 것 같으면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을 바로 방문해 주시고 평소에 발과 다리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족저근막염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라종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